제가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법문하고 관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아오면서 정치에 대해서 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네. 파고들어 있는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네. 그냥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무슨 일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저는 호텔리어였습니다. 네? 호텔리어. 호텔에서 네네. 호텔에서 전공도 호텔을 했고 호텔 경영을 했고 그러셨어요. 실제로도 업무를 네. 평생 호텔 경영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예. 네. 물론 월급 사장이었고요. 네. 네네. 그랬는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왔다가 네. 작년에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자기 이제 정계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저 좀 화가 올라와가지고 말이 이제 좀 이상해지려고 그러는데 저도 공감이 많이 가요. 그때부터는 이건 아닌데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건 아닌데 이제 이걸 되게 막고 싶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너무 정말 너무 창피해서 진짜 저런 분이 우리나라 수장이라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언론들이 전부 다 그쪽 편이잖아요. 그리고 90%가 그쪽 편이라고 하죠. 거의 다 전부는 아니고 거의 다 그쪽 편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진짜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고 정말 진정한 언론인도 조금 계시잖아요. 네. 물론 지금 현재 그런 언론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뭐 조금은 이해는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데 현재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정말 그 언론인으로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맞고 공감 가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후원금도 내고 싶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올리면은 막 좋아요도 막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후원금도 안 내고 있고 좋아요도 못 누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비겁하다고 느끼신단 말이에요? 전 그게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저런 사람들은 전두환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거를 피력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는 게 이런 게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래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에까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정도의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 왜 이렇게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좋아요 하나도 못 누르고 네 마음은 지금 후원을 하고 싶은데 후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나이도 이렇게까지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당신의 입장이라든지 고민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람이 다 얽혀 있고 세상도 온갖 부문이나 분야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독립적인 것이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중에 정치는 그대로부터 인간이 그냥 혼자 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조직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 무인도로 가서 산다고 해도 정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고 우리 전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정치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로 그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듯이 자기화해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익이나 모든 걸 다 독점하고 빼앗아가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제거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정치 제도 중에서는 그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 이것이 그래도 가장 만인에게 이로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의사의 결정 과정 혹은 권력이 행사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배 당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지배자가 되거나 그 지배자를 선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작은 그 그리스의 폴리스에서나 그게 가능했지, 나중에 이제 로마로 막 커지고 막 그러면서는 유럽에서도 그게 이제 실제로 행해지질 않고 오랫동안 이제 봉건 기독교 그 이데올로기 하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뭐 옴짝달짝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제에 순응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왕들이나 뭐 교황권이나 종교 정치 그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문예부흥으로 사상적으로 사람이 인권을 자각하고 또 이성의 기초에서 합리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또 배움이라든지 연구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진리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억압당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나 뭐 영국 혁명이나 또 미국의 독립이나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씩 실천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고 어떤 데서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하면서 다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다 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부터 붙이고, 뭐 북한 같은 데도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자기 주권과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그걸 행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하고 하는 이상에 다들 합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다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면 다수결로 뭘 결정한다든지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런 체제가 기만의 도구일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사회가 운영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가고 하는 이런 시기에 와가지고도 민주주의는 그냥 이상으로 내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부터 또 이제 피지배 계층까지 다 같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이 그냥 그 권력을 합리화하는 도구이고 실제로는 이제 여전히 처음부터 뭐 권력이든 돈이든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합법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그냥 빼앗기고 털리고 그리고 이제 지배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죠.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다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뭐 법을 만들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걸 못하니까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행정 업무를 하고 막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사람들은 그냥 선거에서 표나 한 표 던지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다 그런 실제 권력을 거머쥔 입법부, 행정부, 또 사법부 뭐 이런 이제 권력자들한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이런 정치 현실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자기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왔는데 아직 충분히 사람들의 권리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태.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력은 이제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들에 의해서 행사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혹은 그 권력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목숨 걸고 싸워야 겨우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이 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떻든 변함없는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주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각성돼서 이렇게 바른 그 지향이라든지 이 이상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나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마타도라든지 혹은 언론에서 얼핏 비치는 그 단편적인 기사 혹은 그 사람의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아가지고 나중에 또 당하고 또 속고 막 이런 일이 거듭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 한동안은 이제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서 사실 보도를 하고 사실을 폭로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숨겨진 사실들을 들춰내서 알리고 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해오기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 언론 권력이 돼버리고 또 언론 재벌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언론사에서 언론 계통의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위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기보다는 사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사주 혹은 이제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뭘 이렇게 기사를 쓰고 보도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또 휴대전화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거기서 온갖 정보를 구하는 이런 시대가 열려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감춰져 있는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런 유튜버들이 생겨나가지고 그런 그 전에 이제 언론 기사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얼른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 유튜브에 무슨 동영상이 주로 뜨는가 이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알고리즘이 올려주는 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편향을 가질 때는 계속 그런
기사만 보게 되는 이런 또 폐단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 나서고 이리저리 찾아보고 비교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바르게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이라도 정치에 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고 싶고 또 우리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선진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뉴스를 자기가 찾아보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항상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기사 혹은 사실 보도 이걸 하고 용기 있게 취재도 하고 어떤 정말 감추어진 사실을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또 지원하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정치는 어차피 이제 편이 갈려가지고 진영 싸움을 하고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는 그런 게임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동지들이 모여서 같은 지향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야 그 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바른 지향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권력을 얻고 혹은 정의를 세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뉴스를 유튜브에서 접한다면 그런 좋은 유튜버들 어떤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실 보도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통조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전에 별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할까 그냥 표면적으로 뭐 기사의 제목 정도나 훑어보고 막 하는 정도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뭐 지난 대선 그 전에 뭐 총선 막 이때부터 갑자기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은 이제 그 내막을 전혀 모른 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또 자살까지 하고 막 이게 얼마나 이 정치가 허무한 것이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정치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진짜 자살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그 뒤에 무서운 어떤 모의가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순수하고 헌신적인 꿈이나 지향이 그런 음험한 세력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꺾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좋지 않은 동기로 정치를 하고 또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뭐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온갖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기만, 흑색선전 가지고 이 정치의 마당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미래를 잘못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저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거 이것이 이제 그 극점에 와서 정말 나라를 망쳐놓고 우리나라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저의 입장이라든지 편향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절에 굉장히 중요한 신도 몇 분들 정말 공헌도 많이 하시고 오래되고 막 한 분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되게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너무 이게 그 편향되거나 한쪽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 던져보긴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전체라든지 우리 나라의 미래라든지 혹은 우리 인류사의 이 문명적인 위기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쪽의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충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진실을 알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인정상 그렇게 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당신들 딴에는 애국심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고지 듣고 막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힘주어서 막 이제 그렇게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국힘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프면서도 면전에서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심정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네. 어느 영상에서요. 네.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정체성을 뛴다 하는 곤란한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걸 각오하시고도 네. 말을 안 할 수 없는 네. 그 용기도 아니고 우리는 솔직히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데서 이 말도 다 방편이라고 했는데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스님들은 대개는 저희 아들도 제가 열린민주당 창당 멤버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네. 이 소수 정당이었고 정의당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네. 그랬다가 뭐 그쪽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냥 황아무개가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네. 지금 다시 열린 재창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충남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왜 정의당이 역할을 못 해줘서 근데 그 정 씨가 명단을 사서 걔는 창당을 빨리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돈 주고 명단을 안 사고 개인 이렇게 마음이 합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소수들을 지금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각 도별로 뭐 5,000명씩 이렇게 있어야 창당이 되는데 아주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서민들이 하나하나 지금 모여 집결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님의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지구별에 와서 이 시절에 스님을 뵙게 되고 이런 인연 안에서 정말 이게 큰 복이다. 내가 전생에 뭐가 어떻게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겠다고 마음 안에 품고 있다가도 그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도 제가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분 이렇게 솔직하게 불편을 감수하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를 했다니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너무 애를 쓰고 근데 애를 안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거라고 표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권리며 의무인데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마무리 아니 바쁘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의 축이 반이고 선의 축이 반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게끔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별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애만 쓰신다고 정치 쪽에 신경을 쓰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라 이러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참 입만. 이건 안 했나?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법정 스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면이 많으셨는데 뭐
글도 잘 쓰시고 또 차도 잘 나시고 또 음악이나 예술도 많이 조예가 깊으시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훌륭한 불제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훌륭한 불제자라는 말 속에는 훌륭한 한국인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도 지금 막 상고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도 말이나 우리 말이나 뭐 저 스리랑카 혹은 타밀어나 막 이런 거 하고 우리 말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하잖아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군 이 말이 단임금 이렇게 보면은 인도의 부처님 위의 조상 중에 다누라자라는 분이 크샤트리아 가문이 왕족이잖아요. 다누라자, 라자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바꾸면 군이죠. 그러니까 단군인 거예요. 다누라자가.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조상인지 같은 조상을 우리가 단군이라고 부르고 그쪽에서 다누라자라고 부르고 그러는지 모르고 부처님도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 거예요. 삼국유사 같은데도 우리 조상이 그러니까 신라 그 왕실의 조상이 부처님 집안의 석가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피 속에 막 그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자가 아니고 그 고조선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 당군의 자손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법정 스님도 굉장히 사실은 애국적이셨거든요. 그리고 분단을 보고 전쟁 나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당신이 있는 돈을 다 여기저기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나중에 이제 그 유엔 집행하던 분이 보니까 얼마를 그 통일에 쓰이게 그렇게 남긴다고 6천만 원인가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신문에서만 제가 봤는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 그냥 정부에다 통일부에다 줘버리셨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법정 스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종교든 아니면 다른 나라 불교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이제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고 그쪽도 충분히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우리 불교에 대한 자긍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순간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불교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한글을 특히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글쓰기 막 이래저래 한 것이 사람들한테 불교를 쉽게 알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글쓰기를 계속하시고 불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글 문학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피가 한국 사람한테는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보수든 진보든 혹은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뭐 그 친일, 친미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극일, 극미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애국적이라는 점에서는 벗어나질 못해요. 다 최소한 이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거다. 우리 국민이 살 길이다. 이런 명분을 두고서 한쪽 노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분열돼서 사람들끼리 보수 진보 혹은 민족주의 세력 혹은 기회주의적인 대외 의존 세력 막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거룩한 정체성이나 혹은 통일지향성 그러면서도 이제 밖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이걸 닫지 않고 이렇게 펼쳐내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이 큰 스케일의 세계 경영 철학 같은 거 이런 것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투표라든지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서부터 표현되기 시작해야 이게 세계적인 그 구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문재인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되게 착한 사람이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절차부터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가기만 하면 노무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저 강원도 쪽에 자연 무슨 이제 그 야생초인가 뭐 자연 뭐 박물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비 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 이래저래 해서 이제 우리 고유의 그 식물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잘 살게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견학하고 막 이렇게 꾸려가던 거였는데 그거를 산림청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 무렵에 이제 그분 뜻이 훌륭하고 그분이 또 이제 법정 스님하고도 가까운 분이었고 옛날에 민주화 인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찾아가 뵀거든요. 근데 파리가 이제 거기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그분이 파리채가지고 파리들 나오면은 죽어라 이 전두환 새끼 죽어라 노태우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옛날에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뜻밖의 그렇게 하다 죽어라 문재인 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전두환 노태우를 싫어하고 그렇게 이제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지도자를 혐오하고 그랬으면 문재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선상에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럴 사람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였고 근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문재인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가 이런 게 되게 의아스러웠고 나중에 또 이제 태극기 집회하는들 서울에 청년들하고 뭐 하러 갔다가 바로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 노인들이 막 태극기 들고 막 그렇게 하는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그 에너지가 너무 혼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 진짜 이게 이런 게 참 문제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딱 기울어지고 휩쓸리고 생각이 굳어지면 막 너무 극성스럽게 내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기 시작하면 막 그렇게도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 좋은 쪽으로 살아나고 그 한국에서부터 정말 좋은 민주주의가 실천이 되고 그게 이 시대에 혹은 서양에서 건너온 민주주의가 꽃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내려온 그 흐름에서 정말 좋은 민주주의가 홍익이 인간의 그런 이상이 여기서부터 실현되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촛불 혁명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집권 의지도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너무 세련되게 너무 점잖게 너무 의연하게 뭐 사람들 만나고 외교를 하고 하면서 얼마나 각광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뭐 K-방역이나 이런 걸 잘해서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려고도 그랬겠지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품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걸 보고 그냥 어디 영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G7에 가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막 굽신거리고 와서 어떻게라도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고 면담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이것이 전혀 무색하지 않게 한국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나도 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훨씬 오랜 그 민주화 투쟁의 역사에서 목숨 걸고 싸워왔고 그러다가 어렵게 집권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보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던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리더였다는 생각도 하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욕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모아가지고 촛불을 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이
이 사람들의 열망이라든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윤석열 줘버렸어. 죽서가지고 개줘버렸다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해야 될 걸 분명히 할 때는 하고, 조국이 그렇게 막 당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국을 세우고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 왜 저런 놈들한테 다 넘겨줘 버리냐고. 주가 조작은 다 저 김건희가 하고 그거 비호하느라고 이제 억지로 가짜 결혼을 하듯이 윤석열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자기하고 관련된 재판에서 김건희가 피고인이니까 이제 뇌물공여 같이 돼버리잖아요. 성상납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결혼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혐의가 있다고. 그건 다 감추고 지금까지도 한번 불러다가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무슨 사모펀드인지 뭔지 뭐 이런 게 조국 잡아놓고 가족 표창장 조작해서 그거 써먹지도 않았는데 조작했다고도 증명을 검찰이 결국 못했는데 잡아다가 4년 옥살이를 하게 하고 아파서 죽으려고 해도 꺼내주지도 않고 자기 장모는 진직에 보석한다고 꺼내주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맡고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이 계속돼서 몇 년 계속되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그 기사 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갔다가 이제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한테 다 넘겨줘버리고 이제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게 생겼고 웃기도 않는 놈이 와가지고 사제 앞에서 막 몇 달 동안 해도 그 뭐 제지도 못하고 그 소리 듣고 있고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냐고. 착한 사람이 사람 잡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권리에 대한 투쟁을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각하고 일어나고 행동하고 마음을 모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지도자도 떠오르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검증이 되고 또 교육이 되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격적으로 뭐 진짜 도인 같은 혹은 단군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다 이끌어가고 다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럴 턱이 없다고. 독일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민주주의 이 발달사에도 그렇고 나치즘을 극복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 왔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제일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역 단위에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거할 때마다 자기가 나서서 이제 이렇게 이 후보를 한다든지 혹은 그 후보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그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한 사람씩 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지방의회 같은 데서 시의원이나 뭐 도의원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국회의원도 되고 수상도 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아무나 수상이 돼도 독재자가 된다든지 엉망진창으로 민의를 배반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민주주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다시 배워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실천해 봐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은 막 차근차근 오래 노력하지 않아도 갑자기 그냥 끼가 나와가지고 잘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기간이 이게 엄청난 반성과 자각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자기는 자기지 뭐가 돼요. 거의 그냥 이름 뒤집어 쓰는 거고 감투 쓰는 거지. 그러려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대통령으로 뽑고 하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길러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고, 리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자각된 그런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양의 모든 문화라든지 혹은 사상적인 그 인간 활동들은 다 이 개체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거든. 너, 나 이게 다 독립적으로 인디비주얼로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정체성이 있고 지켜가야 할 자기 권익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 믿음이나 소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 복잡한 것을 적당하게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놀랍게도 이 개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개화 너머에 큰 우리가 있고, 사실은 우리라는 것을 자각하면 개화는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좀 양보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더 그 낱낱이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워하고 더 높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게 된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그런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 홍익인간의 어떤 이념은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민주주의의 맹점도 다 사람마다 자기 권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이제 다수를 얻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리더가 막 뽑히고 엉망진창으로 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다 막 도탄에 빠뜨리고 이런 현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그 몇몇 수상들이나 영국의 수상이나 뭐 다 그런, 이게 이렇게 가면은 민주주의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 윤석열이 나타나려고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동양적인 그런 큰 통찰로 사람들이 나를 내세우거나 내 권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하고, 내가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에 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미래에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의 이기심을 전제하고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오래전부터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저렇게 현대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지,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세계가 망하기 시작한다. 인도 사람들이 다 그러기 시작할 때는 이제 이미 망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엄청 잘 살게 됐잖아요. G2가 돼가지고 다 이제 서양식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언제 무슨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전 인류가 다 직면하고 있다고. 저 히말라야 같은데 사는 사람들도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고 언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휩쓸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막 마을이 오고 다 쓸어버릴지 모르는 이런 위험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바닷가 쪽에 다 사람들이 대부분 물가에 해발 100m 이 정도에서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하면 다 물에 잠겨버려. 이렇게 불안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뭘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기후위기도 국가가 해결해 준다든지 정치적인 리더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해준다든 이렇게 기대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낱낱이 사람들이 다 자각해가지고 그 마음이 모여야 비로소 이제 이게 제동을 걸 수가 있고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그런 길로 이 문명을 전환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탐구를 사람들이 해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방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면서 이 위기에서 다 함께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 때 됐네요. 또 질문 있어요? 영자보살님이 법회 있을 때마다 꼭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평생 바느질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그 바로 앞에 그 재봉 공장에서 일하고 막 하다가 분신 자살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도 일하고 있었고 지금도 재봉틀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불교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법화림을 알게 돼가지고 그건 너무 성실하게 해오면서 요즘에는 이제 돈만 생기면 남편이 돈만 주면 절에다가 뭐 어떻게 해서 주고 지금은 이제 저 불타버린 법당을 복원하자고 막 이래저래 당신들이 먼저 이렇게 돈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분들인데 이제 2달째 못 오셔가지고 대신 편지를 보냈네요. 스님 저 영자입니다. 안녕하시죠? 2번이나 초하루에 못 가니 너무 오래 못 뵙게 되어 이렇게 안부를 여쭙니다. 새로 들어온 일감이 진전이 더디기도 한데 원단부터 부자재 또 복잡한 일하는 과정까지 모든 게 빨리빨리 진척이 안 돼서 남편은 다녀오라고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최근에 큰양부가 서울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지금처럼 일이 너무 많아서 남편은 장례식장도 못 갔습니다. 절에 못 가게 되니 불현듯 확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나는 절에 가는 것이 수행이었구나 싶습니다. 두 아들이 추석에 준 용돈을 잘 쓰고 싶어서 자랑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위패 하나를 절에다가 모셔야 되겠다고 돈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문에서 어떤 파리에 있던 노 화백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저 부처님 그림을 그린 중리명 최혜자님인가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 아니고 방혜자라는 화가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오려가지고 보냈네요. 빛의 화가 방혜자 씨 별세. 빛의 화가로 불리던 방혜자 씨가 노안으로 입원 중이던 프랑스 파리 병원에서 지난 15일 별세했다. 유족 측은 화가는 고통 없이 빛의 세계로 떠났다고 전했다. 서울대 미대에서 장욱진에게 그림을 배웠고 1961년 첫 프랑스 국비 유학생으로 선정돼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어릴 적 개울가에서 본 찰랑이는 햇빛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60년 가까이 빛을 화두로 화업을 이어왔다. 고인은 생전 암울한 시대를 거치며 평화, 사랑, 생명의 존귀함에 일찍 눈뜬 것 같다고 했다. 1993년 프랑스 파리 길상사 개원 당시 법정스님의 제안으로 후불탱화를 추상화로 그려 사찰에 걸었고 2018년에는 프랑스 사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 작품으로 고인의 그림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짤막한 부고 기사네요. 이분 저도 이제 여러 번 뵌 적이 있고 법정 스님이 불암에 계실 때 스님을 뵈러 여러 차례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자그마하고 많이 마른 아담한 동양 노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되게 선량하고 착하고 정말 인자한 할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 그림은 이제 몇 개 못 봤는데 다 이렇게 빛이 방사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그렸던 분 같고, 예전에 지금 여기 천불전 낱낱의 이 작은 부처님을 모신 분이 살침미술가 전수천님인데, 그분이 한 4년 됐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미망인이 전에 우리 화엄회 회장을 하셨던 휴안보살님이에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지시면서 시작됐는지 뇌에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피가 조금씩 새나와가지고 뇌 안에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났었대요. 그러니까 뭐 50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냐, 그러면 이런 것도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촬영을 해보니까 뇌 안에 피가 고이고 있어서 그 피를 이제 뽑아내니까 또 멀쩡해지신 거예요. 근데 지혈이 안 돼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이제 수습을 거듭하면서 좋아졌다가 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분을 너무 인자하고, 어떤 분들은 그분을 보면 어린 왕자 같다고도 하고 소년 같다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서 몇 번 만나면 그냥 좋아서 담소나 하고 밥이나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불법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단주를 하나 갖다 드리면서, 그 사람 이거 이렇게 돌려보세요. 지금 이걸 무엇이 돌립니까? 내 손이 그냥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려야지 하고 꼭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모르겠다고, 참 근데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해보시라고 했더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점점 몰입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수행상 진전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치매 증상 같은 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선망 증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기억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자기가 놓여 있고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내가 잡혀 있다, 아마도 병원에 간호사나 의사들하고 내 마누라하고 작당해가지고 날 여기다 잡아뒀나 보다 하고 막 탈출하려고 막 하다가, 이 간호사한테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내가 좋은 그림을 하나 줄 테니까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게 막 해가 좀 좋을 때는 수행이 많이 되고 막,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갔을 때는 이제 누군지 아냐고 막 안다고 하고 막, 근데 누구냐고 이름 말해보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지 막 이렇게 하다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볼펜으로 큰 사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부인한테 이거 염주 돌리는 거 이게 뭔지 알았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드러날 때는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거든요. 우리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려고 하면 그냥 텅 빈, 뭐 비었다면 뭐 공간이라도 있지만 그냥 공간도 없는 그런 자리죠. 그렇지만 깜깜하거나 잠든 것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존재가 나타날 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해자 이 화백도 빛이 모든 것 존재의 그 근간, 물론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 자성, 빛도 없고 뭐 공간도 없고 더군다나 뭐 형상 같은 것은 없는 그런 자리지만 거기서 뭘로 드러날 때 그게 빛이니까 어떤 구상을 그리기보다 그 빛을 그리려고 했던 화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아름다움이 결국은 우리 마음 근본 자리에서 바란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계속 찾아 들어간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도의 여정에서 이분은 그런 작품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빛의 세계로 떠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자,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의 근원을 향해서 주저없이 나아가고 바로 그 한 가지 일을 잘 해나감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이 뒤따라서 잘 끌려오게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질문 있으세요? 이제 더 없죠? 네, 그럼 가서 열심히 잘 화두 챙기고 사시다가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 건강하시고요. 네.